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여러분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때 비즈니스계를 정말 뜨겁게 달궜던 이 키워드가 요즘은 그냥 지나간 유행어처럼 취급받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즈니스의 판을 바꾸는 거대한 규칙이 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뜨거운 논쟁의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서 바로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ESG 붐, 정말 끝난 걸까요?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런 질문이 나올 만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ESG는 비즈니스의 미래 그 자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2022년에서 2023년, 이 2년 사이에 무려 271개나 되는 반 ESG 법안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한때 ESG 투자를 이끌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CEO가 ESG라는 단어가 무기처럼 변질됐다면서 이제 그 단어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으니까요. 자, 그리고 숫자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2020년에 35조 달러를 넘었던 전 세계 ESG 투자 규모가 2년 만에 30조 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무려 5조 달러가 사라진 겁니다. 이런 것만 보면 이제 ESG 시대는 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전부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나 투자 시장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 바로 비즈니스의 최전선인 공급망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ESG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요구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걸까요? 먼저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요구하고요. 유럽연합 같은 규제기관들은 아예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글로벌 대기업들입니다.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모든 협력사에게 ESG 기준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젠 좋은 게 좋은 거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우리랑 거래 못해가 된 겁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애플의 공급업체 행동규범에 있는 실제 문구입니다. 기준 위반하면 비즈니스 관계 끝날 수 있다. 와, 정말 직접적이고 강력한 경고죠. 이건 그냥 권고나 부탁 수준이 아닌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준 못 맞추면 그냥 아웃이야.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BMW는 ESG 기준 미달인 협력사 108곳의 입찰 기회를 아예 막아버렸고요. GM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된 협력사 71곳과 실제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SG는 기업의 생존 문제, 바로 그 자체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새로운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일종의 플레이북, 그러니까 공략집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KESG 가이드라인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든 그런 딱딱한 정보 분석 아니고요.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정글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실질적인 생존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정말 간단하고 실용적입니다. 먼저 우리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진단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그 과정을 보고하는 거죠. 이 4단계를 통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 중견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의 까다로운 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힘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현재의 상황을 봤다면 이제는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앞으로 어떻게 더 진화하게 될까요? 최근에 있었던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나 CES,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같은 곳에서 나온 핵심 논의들을 바탕으로 미래를 바꿀 4가지 거대한 트렌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코 에너지 전환입니다. 요즘 전쟁이다,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려는 이 전 세계적인 움직임은 절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거죠.
이게 그냥 우리 잘해봅시다 하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COP29에서는요, 전 세계가 모여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금의 3배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은 2배로 개선하자는 구체적인 목표에 합의를 봤어요. 이건 기업들한테 보내는 아주 명확한 신호죠. 준비해라 이겁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바로 기술의 역할입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이죠. 예를 들어 스마트 그리드 같은 기술로 전력 사용을 최적화한다거나 블록체인 기술로 우리 제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요. 이제 기술은 ESG라는 어려운 숙제를 푸는 가장 강력한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같은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이나 기술 혁신의 속도를 정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민간 기업과 민간 자본이 직접 나서서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트렌드는 바로 AI, 인공지능의 딜레마입니다. AI가 세상을 구할 엄청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동시에 그 자체가 또 다른 거대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한쪽에서는 AI를 돌리기 위해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쓰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AI 기술로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고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충하는 두 가지 얼굴을 어떻게 잘 다루느냐, 이게 앞으로의 큰 숙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앞으로 뭘 해야 하는가? 이 거대한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플레이북은 이렇습니다. 먼저 에너지 전환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하고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 자체에 ESG 가치를 녹여내야 합니다. 또 AI라는 새로운 변수를 똑똑하게 활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윤리적 리스크는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결국 ESG는 사라지는 유행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더 강력한 비즈니스의 룰이 되어 우리 곁에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은 이걸 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잘 해내느냐, 바로 이것뿐입니다.